배성환의 시사야.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이제 만 하루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출판계에는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며 2020년 해외에서 인정받은 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을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6년 한강 작가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 맨 부커상 수상한 이후에 우리 문학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요새 정말 K-문학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는데 네. K-팝과 함께 덩달아서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상품들이 K 뭐뭐 이렇게 K 이런 네. 식으로 붙어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한국 문학이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이 채식주의자로 맨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특히 시 쪽에서 좋은 소식이 특히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시 쪽에서요? 예, 시집. 시는 원래 예. 번역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특히 분야로. 어렵죠. 그래서 예. 시집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시집들의 특징이 사실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예. 한번 그냥 이렇게 한국어로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한국어로 읽어도 한참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물론 쉽게 쓰여진 시도 있지만 또 뭔가 난해하면서도 상징적이고 막 은유가 많고 이런 시 자체의 특징 때문에 번역도 어렵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장벽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쪽에서 좋은 수상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 김희듬 시인이 올해만 이관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김희듬 시인의 히스테리아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네. 그 시집이 이제 미국 번역상과 루시앤 스트릭 번역상 이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해에 외국에서 2개의 문학상을 석권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한국 문학 작품을 옮긴 번역자가 또 한국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대요. 아, 외국인인데. 예, 외국인인데 예, 외국인이 번역한 이제 미국 사람이 번역한 한국의 작품이 미국에서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번역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이라서 네. 많은 번역가들의 좀 꿈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러면은 김희듬 시인이 상을 네. 받은 게 아니라 번역자가 상을 받은 그렇죠. 거죠? 예, 그렇지만 그 시인의 영광이기도 한 거죠, 당연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김희듬 시인의 작품이 미국에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기념으로 이제 히스테리아라는 시집 중에서 한 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없어요라는 시인데요. 히스테리아라는 시집의 첫 시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과 비슷해서 재밌는데 어쩐다 주문을 했는데 다른 게 나왔으니 주문한 음식보다 비싼 게 나왔으니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면이 나왔으니 이봐요 그냥 짜장면 시켰는데요. 아니요 손님이 삼선 짜장면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되게 예민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혹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지? 종업원이 그럼 주문을 받은 사람이 예, 삼선 짜장면 값을 혹시나 자기가 지불해야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종업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종업원이 꾸지람 듣겠지? 그러면 급료에서 삼선 짜장면 값만큼 깎이겠지? 쫓겨날지도 몰라. 그러면 어쩐다? 미안하다고 하면 이대로 먹을 텐데. 그런데 단무지도 갖다 주지 않네? 막 이러면서 점점 마음속에서 그냥 사실 삼선 짜장면이 잘못 나온 것 뿐인데 저쪽에서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되게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과만 하면 좋을 텐데 사과만 하면 괜찮다고 할 텐데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나는 미안하다고 말해서 용서받기는커녕 몽땅 뒤집어 쓴 적이 있는 나로서는 싸우기 귀찮아서 잘못했다고 말하고는 제거되고 추방된 나로서는
이렇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온팡 뒤집어 쓸까 봐. 상처의 기억이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상처의 기억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용서받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져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나로서는 미안하단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안 했으니까. 저쪽에서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막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 삼선짜장을 안 시켰는데 네. 삼선짜장이 나왔어요. 예. 아유, 제가 조금 얘기를 정확하게 할 걸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도리어 삼선짜장 시키셨잖아요.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언어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도 권력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반드시 손님이 우위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제목이 사과 없어요라는 시인데 네. 사과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누가 먼저 사과를 하면 되는데 사과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히스테리아라는 이 시집의 제목처럼 히스테리아가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어디서나 이 히스테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참 재밌네요. 시가 네. 금방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면서도 네.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자꾸 머리에서 생각나게 만드네. 그렇죠. 나도 그런 그런 적 게 있네요. 있는데 사과를 못 받아서 정말 하루 종일 이거 일이 이렇게 해야 안 되나? 저렇게 풀리던 해야 되나? 맞아요. 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내적인 그러다가 갈등이 시간이 이제 일어나게 가버리고 사과하려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도 이제 사과가 필요 없게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한편의 시도 이제 짧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네. 내 눈을 감기세요라는 시인데 이제 시인이 또 시 글쓰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어떤 노인분이 이제 시를 열심히 쓰셔서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뭔가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노인이 내민 시에 칼질을 한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노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선생님, 사실 그 작품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시를 쓸 수가 없어 유명한 시인의 수상 작품을 필사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상투적이잖아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유명 작가의 시였다는 거. 그래서 내 눈을 감기세요라는 그 말이 내가 누굴 가르치냐 이런 내가라는 그 풍자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네. 또 하나는 유명 시인의 작품도 이렇게 그 이름을 떼고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상투적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굉장히 쉽게 읽히고 이해가 되면서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작지만 예리한 부분을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김희듬 시인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촌철살인 같은 그런 문체가 있고 또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재미있기도 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상황을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갈 때도 있고 또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끝까지 정말 지구 끝까지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또 치밀한 관찰력과 또 굉장히 치열한 그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이죠. 김혜순 시인이 죽음의 자서전으로 캐나다 그리핀식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욱 우리 작가들이 어떤 상을 받는 게 참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김혜순 시인이 받은 그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은 굉장히 큰 상이에요. 그 상도.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가 상을 작가들이 많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받은 경험들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상의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게 되게 낯설긴 그렇죠. 우리는 해요. 세계 3대 문학상밖에 모르죠. 네. 그런데 그 3대 문학상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은 이제 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학상이고 또 가야만 꼭 아무리 상을 받아 그 수상이 결정돼도 가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캐나다에 가야만 돼요. 그러면 안 줘요? 안 가면? 안 가면은 상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혜순 시인은 설마 자기가 받을 줄 모르고
예, 받을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그 최종 후보로 올라간 사람들은 다 오라고 하길래 아유 이걸 또 가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꾸역꾸역 가셨다는 거예요. 캐나다 네네.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자신에게 상도 주어지고 상금도 주어지고 이래서 너무 깜짝 놀라셨다고. 그런데 김혜순 씨는 굉장히 그동안 다른 해외에서 또 작품상을 받으신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수상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예. 우리 연예대상 주는 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후보자들 이렇게 쭉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예. 자 누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한단 말이에요. 예, 아마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면 또 다른 그 리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 오시라는 거죠. 예, 오. 일단 캐나다에 오셔서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도 감상하시고 흥미롭네요. 예, 굉장히 이제 자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 시상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다 이런 상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시도 사실 김희듬 시인의 히스테리아나 또 김혜순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이나 굉장히 작품 자체가 좋고 사실은 평소에는 제가 이제 꼭 좀 쉽고 재밌는 시만 잠깐 들려드렸는데 네. 사실은 좀 우리가 참 정조하고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 시들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시들이 한국어로 읽어도 어려운 시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만큼 또 한국 문학에 대한 그 해외의 관심도 세계 문학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김혜순 시인 작품은 준비를 해오신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죄송해요. 그거는 안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외우진 못했어요. 김희든 시인의 네. 작품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어서 네네.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드릴게요. 저희 청취자 7702님께서 네.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창작 네. 배우로 한참 다니는데 학생들이 너무 재미없어서 유명한 시인 작품 패러디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마성희 영미님께서는 읽어주신 김희든 시인의 시 아껴가며 읽고 싶은 시네요.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만화도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요? 예, 만화 중에서도 김금숙의 만화 풀이라는 작품이 미국 합의상 최우수 국제도서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 네. 예, 이 상이 정말 큰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합의상은 이제 이 풀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고 네. 또 그런 비극의 역사 속에서도 이 평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살아간 이 주인공의 강인한 여성의 삶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증언이라는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이분들의 삶이 여전히 영감을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단지 역사 속의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또 이 12개 언어로 해외에서 출간돼서 이미 뭐 프랑스나 이런 그 비영어권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네.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도 최고의 만화로 선정되고 또 영국 가디언지 최고의 그래픽 노블로도 선정되고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풀이라는 작품도 또 확장성이 있으니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기대해 그렇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네.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만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그래픽 노블은 많죠. 그래서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만화보다는 사실 텍스트가 글씨가 훨씬 더 많잖아요. 글씨도 많고 좀 더 무겁고 심각한 주제일 때도 많고 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담은 것도 많고 그래픽 노블이 훨씬 더 이제 작품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김금숙의 만화 풀이 김금숙 씨의 그 만화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꼭 뭐 시나 소설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픽 노블이나 만화나 여러 부분에서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우수성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린 시절에 주로 만화를 보고 어른이 되면 만화 잘 안 본다고 하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뭐 V4 벤데타나 뭐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 그렇죠. 예. 뭐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고발한 만화라든가 이걸 제가 지금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봤던 기억도 있고 네.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더 이 활자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만화로 그린 게 더 묵직한 메시지 같은 걸 담고 있는 걸 느낀 적도 있거든요. 그림으로 이제 그 캐릭터나 배경 같은 것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더 각인되는 경우가 많죠. 더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이 되니까 예. 이미지와 글이 함께 머릿속에 새겨지니까 훨씬 더 그 기억의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아요. 만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화도 그렇고 사실 동화도 그렇고 우리는 어렸을 때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이 돼서 읽으면 더 감동적이고 뭐 빨강머리엔 같은 작품도 사실 동화가 아니라 소설이거든요. 네. 피터팬도 동화가 아니라 소설인데 그런 작품들을 어른이 돼서 다시 풀텍스트로 원본으로 다시 읽으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때 내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도 다시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만화나 동화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깨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국내 만화 경쟁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만화로 그렸을 때 오히려 번역돼서 해외 독자들한테 사랑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더 높고. 그렇죠. 예, 이제 일단 그림이 있으니까. 맞아요. 번역서로 이제 선택을 할 때 만화는 그림만 봐도 느낌 그림책 알잖아요. 같은 경우에 그림책이나 만화책은 이제 번역가들이 좀 더 이렇게 리서치하기가 좋죠. 일단 그림만 봐도 뭔가 느낌이 오니까. 그렇죠. 예. 번역하기도 쉽고 아무래도. 예, 그런데 이제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읽어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만화든 또 동화든 소설이든 시든 그 장르 구분을 뛰어넘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인류 보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를 뛰어넘어서 또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몬드라는 소설도 네.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소설도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서점 주인들이 뽑은 상에 뽑혀서 예, 서점 주인들은 이제 가장 책의 변화에 민감하고 네, 그렇죠.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제 서점 주인들이 가장 사랑한 책으로 또 아몬드가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BTS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BTS가 추천한 책이라. 예. 지금 상은 받지 않았지만 해외 네. 독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 더 있을까요? 네, 그 윤고은 작가의 소설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출간이 되면서 영국 가디언지나 미국의 타임즈지나 이런 데서 호평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코로나 사태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게 기후 재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와 이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의 주범은 사실 기업들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권력의 중심이 정치에서 경제로 옮겨갔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뭐 이 선거를 통해서 바꿀 수라도 있는데 기업은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정말 대대손손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큰 권력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이 압력이 이 기후 변화, 기후 재난과 연결돼 있다는 일종의 커넥션 네.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는 그러니까 에코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게 정말 있진 않지만 네. 이게 만들었다. 에코 스릴러 장르라는 것을 이제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호평을 아주 좋은 평가를 해서 밤의 여행자들은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지금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또 이게 다시 또 역수출이 돼가지고 또 역유입이 돼서 또 한국에서 사랑을 받게 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해외 독자들이 사랑하는 뭐 네. 번역도 많이 되고 그런 책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82년 김지영 네. 이거 꼽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죠 해외에서. 네, 82년생 김지영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팔렸는데 계속 이제 그 일본에서만 20만 부가 넘게 팔렸고요. 예. 이 통계가 좀 한참 된 통계라서 아마 더 팔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문학상 수상 후보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82년생 김지영은 이게 원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소설 제목을 이제 편집자가 지었다고 해요. 원래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82년생 중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김지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데 누군가의 엄마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마침내 정말 정신 이상이 올 정도로 그런 혼란이 오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행을 그 예전에 여행을 많이 다닐 때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여전히 여성의 인권은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 빼고는 예, 정말 진짜 선진국 빼고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는 아직도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어린 소녀들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정말 임신을 하고 막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여성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여성들에게 공교육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이 임신과 출산도 제 나이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도 독립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을 읽는 많은 세계의 독자들이 여성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여성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공존하는 좀 더 조화로운 그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인류적인 의미의 그런 페미니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K-문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K-팝? 이제 K-문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